여러분은 혹시 주력 산업이 붕괴되어 기업들이 연쇄도산을 일으키고 실물 경제가 바닥을 치며 도시 전체가 슬럼화되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현재 대한민국 경제 펀더멘털을 위협하는 거대한 퍼펙트 스톰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 위기의 진앙지에는 다가오는 3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안의 명칭만 접하면 노동자를 위한 온정주의적 성격이 강해 보이지만, 이것이 초래할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보면 실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입법되었으나 역설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고용 감소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단편적인 뉴스보도 100편을 접하는 것보다 훨씬 심도 있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와 미래 전망을 통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왜 이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는지 그 기원부터 추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계바늘을 2014년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쌍용 자동차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의 물리적 충돌이 극에 달했습니다. 장기화된 파업 사태로 생산 라인이 셧다운되면서 사측은 천문학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하게 되었죠. 사법부는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사측이 입은 손해액 중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47억 원이라니, 이는 개별 가게 경제로서는 감당이 불가능한 파산 수준의 금액입니다. 이때 한 시민이 언론사의 편지와 함께 47,000원이 든 현금 봉투를 기탁했습니다.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는 해고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봉투의 색상이 노란색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과거의 경제 문화를 회고해보자면 5, 60대 이상의 세대에게는 익숙한 기억일 겁니다. 계좌 이체가 보편화되기 전 급여일이 되면 회계 담당자가 노란색 월급 봉투에 현금을 담아 지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 가장이 노동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엄중한 무게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노란 봉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의 신성한 노동과 헌신, 그리고 가족애를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이러한 대중의 노스텔지어와 감성을 입법 전략에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법안의 네이밍을 노란봉투법으로 프레이밍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논리를 마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윤리적 행위인 양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은 감성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법리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산업 현장의 연쇄적인 혼란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장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을 주문했는데 품질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컴플레인은 해당 제품을 조리하고 판매한 가맹점주에게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의 논리에 따르면 가맹점주를 건너뛰고 서울 본사의 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단체 교섭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본사가 매뉴얼과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써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시장경제의 계약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청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2차, 3차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원청기업 대표에게 직접적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본연의 경영활동은 뒷전이고 1년 365일 내내 수많은 하청노조와의 교섭 테이블에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생산 일정 조율이나 R&D 투자는 고사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거버넌스 위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이 촉발됩니다. 기업 경영 환경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고 투자 리스크가 극도로 높은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지뢰밭처럼 산재한 곳에 누가 설비 투자를 감행하고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실제로 한국 GM과 같은 다국적 기업 본사에서는 이미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추가적인 자본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엄살이 아닙니다. 제조시설의 오프쇼어링, 즉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앵커 기업이 떠난 지역은 급속도로 산업 공동화 현상을 겪으며 유령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공장 인근의 소상공인, 임대사업자, 그리고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생계 기반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법안이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 자체를
기업이 기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에 따르는 리스크가 임계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경영상의 불가피한 판단조차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된다면 1년 내내 쟁해 행위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해지 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장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도입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기계 설비는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로봇은 노란 봉투법을 근거로 교섭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규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365일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며 감가상각비만 고려하면 되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강화될수록 기업은 사람 대신 자본재를 선택할 요인이 커지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동계는 기계화에 반발하여 인력 의무 고용을 강제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학적 모델로 시뮬레이션해 보았을 때 이는 매우 비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실현될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은 소멸하고 황무지 같은 경제 상황만이 남게 될 음악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무인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혁신 경쟁 중인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역주행을 가속화하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곧 비용이자 리스크라는 인식이 고착화되는 순간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곧 구조적 실업의 음악, 시작입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일까요? 경제적 실증 분석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인간 노동을 자본, 즉 로봇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항복선언과 유사합니다. 과거 행정부들이 초당적으로 기업 활력을 우려하며 이 법안을 경계했던 경제적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면 그 비용 전가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불안이라는 형태로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경영계가 극심한 불확실성을 느끼며 우려를 표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금 비용의 상승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거시적 안정성의 토대에 구조적인 균열이 발생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경제적 도미노 효과에 대해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그 연쇄 반응이 개별 가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와 그 프로세스를 미시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의 위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러한 경제적 진실이 대중에게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올바른 경제 담론을 형성하는 데 큰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 도미노 요인은 바로 손해배상 책임 원칙의 붕괴입니다. 이것이 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법체계에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의 대전제입니다. 이는 기초적인 사회적 합의입니다만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쟁의 행위로 기업이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입더라도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도록 설계되었기 음악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조업 중단 시 단체법상의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파업 참여자 개개인의 귀책 사유와 손해 기여도를 사측이 일일이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증 책임의 현실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여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파손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을 파손했는지 사측이 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해 특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이는 기업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내부화하라는 것으로 경영 지속성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미시적인 사례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본을 투자해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피고용인들이 집단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설비를 파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행 법리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이 법안 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법원이 개별 행위자의 가담 정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면 과연 누가 사업을 영위하려 하겠습니까? 기업의 의사결정도 동일합니다.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관할권 내에서는 그 누구도 리스크를 감수하며 고용과 투자를 단행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 오너의 수익성 악화 차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자산은 주주와 국민연금의 위탁자산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국부, 즉 우리의 자산이 합법적으로 침해당하는 경로가 열리는 셈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2000년대 초반 노동법 개정 이후 불과 10년 만에 중산층의 90%가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차베스 정권의 슬로건 또한 음악 노동자를 위한 온정주의적 정책이었습니다. 그 경제적 귀결은 참혹했습니다. 기업들은 노조와의 갈등 비용으로 인해 생산성을 상실했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자본은 이탈했고 국가는 남겨진 부실 기업들을 국유화하며 비효율의 악순환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전략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국내 생산의 거래 비용이 한계 비용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순간 자본은 미국 등지로 이동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는 국외로 유출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3월 10일 우리 경제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기업들은 리스크 회피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지정학적, 규제적 리스크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본의 엑소더스, 즉 대규모 자본 유출의 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음악 한국GM이나 르노코리아 같은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들의 행보를 주시하십시오. 그들이 국내 생산 할당량을 축소하려는 이유는 한국의 인적 자본 역량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경직된 노동관계법과 규제 환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파업 리스크와 법적 구제 수단의 부재는 글로벌 본사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추가 투자 승인을 거부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면 목적지는 미국, 일본 혹은 비용 우위가 있는 동남아시아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경제적 비극이 발생합니다. 앵커 기업인 대기업 공장이 해외로 이전할 때마다 그 생태계에 속한 수천 개의 협력 업체들은 즉각적인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공장 주변의 상권, 임대업을 하는 은퇴자들, 그리고 협력업체 종사자들까지 지역 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도미노 현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구조적 공포는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탈하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인 위기는 바로 노동시장에서 인간이라는 요소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입니다. 최근 서비스업의 풍경을 보십시오.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과 자율주행 서빙 유닛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이 이미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기술적 호기심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산업 전반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인적 리스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고 불법 파업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어도 손해배상 청구가 원천 봉쇄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초기 고정 비용이 막대하더라도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 설비, 투자 캐펙스를 가속화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자동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조차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로봇의 한계 비용이 인건비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인적 고용에 따르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폭등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이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점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기계는 24시간 가동에도 피로를 호소하지 않으며 임금 인상 투쟁이나 파업으로 인한 가동 중단 리스크가 전무합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매우 비극적인 역설입니다. 기술 진보가 노동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오히려 인간을 기계로 완전히 대체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팩토리라는 기치 아래 추진되고 있는 완전 무인화 공정의 가속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과거 100명의 노동자가 투입되던 공정이 이제는 단 1명의 관리자와 10대의 로봇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99개의 일자리는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영구적인 구조적 실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과연 이 법안이 진정으로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통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득권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미래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진입할 노동시장의 파일을 기계에게 강제로 헌납하는 세대 간 착취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련의 규제안들을 분석해보면 경제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조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국가 경제와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의도된 정책 실패인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통해 글로벌 자본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투자 철수를 종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적대적 메시지입니다. 기업을 극한으로 압박하면서도 그들이 시장에 잔류할 것이라 믿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 거시경제적 후폭풍은 참혹할 것입니다. 자본은 정치적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수익률과 리스크 계산에 따라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국경을 넘을 뿐입니다. 마치 외국인 직접 투자, 이와 기업의 탈출을 유도하여 국가 경제 기반을 고의적으로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섬뜩한 가설마저 제기됩니다. 심층 분석을 이어가기 전에 지속적인 경제 논평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단순히 그들의 눈높이나 유보임금이 높아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 자체를 극도로 기피하는 채용 공포 현상에 있습니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불가능에 가까운 경직된 노동시장에 법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니 자본을 투입해 AI를 도입하는 것이 경영학적으로 유일한 합리적 선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거리의 시위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각에도 취업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 즉 노동시장의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가장 소름 돋는 경제적 진실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와 책임의 원칙입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과 과실에 대한 책임이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보편적 상식이자 규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책임은 소거하고 권리만 무한대로 확장시키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입법화했습니다. 균형을 상실한 시스템은 붕괴가 필연적입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함선이 침몰하고 있는데 선실 내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투쟁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시적인 현장의 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법리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경제적 생존권을 어떻게 단절시키는지 그 비명에 가까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지방의 중소제조산업단지를 직접 시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에는 주야간 교대 근무로 식당가가 활기를 띠고 공장의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던 생산의 요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곳 경영진들이 토로하는 핵심은 인력 채용 자체가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 변질되었다는 공포감입니다. 이것은 엄살이 아닙니다. 지금 국내 공급망 사슬에서 매우 기형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원청 대기업들이 협력 업체들에게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요하며 사업장 근처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물류 효율성과 JID, Just in Time 시스템을 위해 협력사의 근거리 배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10일 법안 시행으로 하청 근로자가 원청 경영진에게 직접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기업들은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협력사와의 물리적 거리를 강제로 이격시키거나 아예 거래 관계를 단절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무엇을 시사합니까? 수십 년간 구축해온 대한민국의 조밀한 산업 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CEO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연대 파업의 리스크를 안고 하청업체와의 협업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완전 무인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시겠습니까? 합리적 선택지는 자명합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소재 자동차 부품 기업의 사례를 보면 수십 명의 인력이 투입되던 조립 라인을 철거하고 산업용 로봇 팔 12대를 도입하여 완전 자동화를 단행했습니다. 기업 경영인들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고용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세상에서 과연 누가 적극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려 하겠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매우 우려스러운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밀도일 위를 기록한 국가가 어디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안타깝게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근로자 1만 명당 로봇 도입 대수가 세계 평균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술 발전의 결과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과도한 노동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생존 본능이 자본의 노동 대체를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은 이렇게 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들에게 자동화를 강요하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자본이 국경을 넘는 것을 엑소더스라 칭한다면 국내 사업장에서 인력이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은 구조조정 없는 조용한 해고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법안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켜 어떻게 우리 사회를 귀족노조와 빈곤노동계층으로 양극화하는지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명백한 착각이자 포퓰리즘적 수사입니다. 이 법안의 경제적 지대는 이미 막강한 협상력을 보유한 거대 노조가 독점하게 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파업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 면책 특권까지 누리며 자신들의 기득권인 철옹성을 더욱 견고히 쌓아 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부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시장의 약자들, 즉 비정규직과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처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할 때 가장 먼저 고용절벽으로 내몰리는 계층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거대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면책 특권을 휘두르는 사이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한 서민경제는 도미노처럼 붕괴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분배정의에 부합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제도적 방패일 뿐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제 선진국들이 왜 한국의 입법 동향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주시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기업의 존속 없이는 노동의 수요도 존재할 수 없다는 시장경제의 대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노사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들은 법적 강제나 경영권 침해가 아닌 노사 간의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철저한 성과 중심의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추고 있지만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들을 입법화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족쇄 채우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부터 노란봉투법에 이르기까지 반시장적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되면서 외국계 자본은 이미 한국 시장을 투자 부적격 위험 지역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은 정직합니다.
투자금이 이탈하고 생산 라인이 멈추면 그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와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귀결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정이 아닌 예견된 거시경제적 디스토피아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고착화되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마주할 경제적 현실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를 역사책에서나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조업 기반은 자동화되거나 해외로 이전되고 남은 것은 고용 안정성이 결여된 초단기 일자리뿐인 사회. 이것이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까?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를 구하는 동아줄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질식시키는 올가미와 같습니다. 노동권 보장이라는 원정적인 명분 뒤에 숨겨진 고용시장 붕괴라는 냉혹한 칼날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용자 개념의 무한 확장,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 그리고 이로 인해 가속화될 무인화와 자본 탈출, 이 모든 변수를 합산하면 어떤 결론이 도출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실물 경제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실로 개탄스럽고 모순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입안된 정책이 역설적으로 노동자라는 생산 주체를 산업 현장에서 소멸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정책적 무능이고 알고도 강행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경제 파괴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비전문가들도 인지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는 차가운 숫자와 인과관계에 의해 작동하는 생태계입니다. 당위성이나 감성만으로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려 한다면 그 부작용의 역류는 언제나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수장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바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그 역류의 시발점입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측은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된 황무지에서 그 법적 권리가 무슨 효용 가치를 지니겠습니까? 경제적 기반이 사라진 공허한 권리가 우리 후세대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법안이 초래할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채용 자체가 잠재적 소송 리스크가 되고 파업 한 번에 기업의 존폐를 걸어야 하는 환경에서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이나 과감한 설비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장기 침체의 도시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왜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자국 내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거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업의 성장이 곧 고용 창출이며 양질의 일자리가 국가 존립의 기반이라는 단순 명료한 경제 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기업을 맹목적으로 악마화하여 징벌적 규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기업가 정신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인위적인 법적 강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선순환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대원칙과 법치주의가 사회 전반에 견고히 뿌리내릴 때 비로소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가계경제의 실질적인 안정 또한 담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3월 10일부터 발효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는 미명 아래 은폐된 우리 실물 경제의 구조적 위기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과연 이 법안이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훼손하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비평과 고견을 댓글란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노란봉투법이 거시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해 드렸습니다만 아직 논하지 못한 반시장적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며 입법 대기 중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고 우려스러울 수 있겠으나 입법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다가올 경제 충격에 대한 선제적 해진과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금일의 분석이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조망하는 새로운 통찰과 프레임을 제공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오싹한 경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법안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 본 채널의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와 근로소득을 방어하기 위한 냉철한 경제 분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